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도 통찰력 특강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저번 강의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통찰력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제가 GPT-3 의 어떤 그런 기능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연장선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잘 추적하라. 그리고 잘 사용해 보라. 응용해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기술들이 지금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발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제가 오늘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제가 챗 GPT라고 지금 돼 있는 웹사이트를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은 네,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지금 아직 네. 자, 보이시나요? 챗 GPT라고. 네네. 오케이. 오늘 제 시스템이 약간 좀 불안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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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챗 GPT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이트를 좀 열어봐 주세요. 자, 이게 제가, 음, 채팅창에다가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어, 오픈 AI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계속 GPT 소스를 이제 올리는 건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GPT-3 모델들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챗봇 용 GPT-3를 이쪽에서 개발해서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기술을 빙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검색 엔진이죠. 지금 구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지금 나가는 건데요. 이제 구글이 사실 검색 엔진 시장에 광고 시장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휩쓸고 있거든요. 빙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에요. 아주 미미해요.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거의 모든 이제 수익이 이제 광고에서 나온다. 뭐 페이스북은 거의 알기로는 한 7, 8%가 나오고요. 구글도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이제 광고 수익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시장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번에 심혈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이게 챗 GPT입니다. 이거를 이제 빙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제가 뭐 여러분 제 시나리오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미래에는 지금은 사람이 검색을 해가지고 어, 정보를 찾지만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싸움이고 인공지능이 내가 질문을 던지면 내가 찾고 싶은 걸 질문 던지면 인공지능이 나의 말의 문맥이라든지 뭐 나의 뜻을 의도로 파악해가지고 혹은 나의 과거 히스토리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가장 빠르게 찾아준다. 왜냐하면 정보가 홍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우리가 통찰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이치에 대해서 혹은 이론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막 이제 찾아간단 말이죠. 요새는 웬만하면 책보다는 유튜브라든지 구글, 네이버 이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들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를 쳐가지고 쭉 올리면 어마어마한 페이지들 뜨잖아요. 예. 뭐 이 정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봐도 내가 그것을 또 찾아서 또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찾으면
이 검색 엔진들은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단독적으로 검색을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다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내가 직전에 검색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검색한 내용, 그다음에 다음에 검색한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과학적 어떤 그 법칙들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혹은 어떤 철학자의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 혹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계속 꼬리에 꼬는을 무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보들을 내가 배우고 학습하듯이 그런 어떤 그 역량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검색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검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지금까지는 검색 엔진, 검색 기술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검색 키워드를 잘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맥락을 만들고, 또 이 검색 엔진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검색 키워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거, 인공지능 챗봇에게 잘 전달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거기 맞춰서 최대한 내 질문의 문맥들을 다 파악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좀 더 내가 찾는 것보다는, 이게 중요해. 내가 찾는 것보다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질문 그 해답들을 찾아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앞으로 승부가 갈린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검색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검색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색 엔진, 더 나아가서 검색 엔진을 하는 이유는 광고 시장이죠. 이 검색 엔진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검색 엔진, 즉 인공지능을 잡는 회사가 결국은 다시 구글의 자리를 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검색 시장에서 혹은 광고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드디어 포문을 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챗 GPT하고 또 말을 하면 이제 내가 문장으로 쓰면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러한, 또 이건 또 다른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기술을 지금 계속 붙여서 자기의 빈 검색 엔진에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챗 GPT로 찾아낸 내용들을 또 텍스트로화 시키면 걔가 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검색 엔진 시장을 지금 흔들기 위한 이 포문을 열었다. 지금 그래서 구글에서 요새 나온, 제가 이제 신문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 레드 코드를 발행했대요. 구글 안에. 아주 지금 구글의 미래와 연관해서, 구글의 비즈니스와 연관해서 지금 이제 레드 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제 구글 내부의 신호거든요. 이걸 발동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구글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면 구글도 초거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발전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통찰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제가 오늘 요걸 먼저 또 지난 또 강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클래스 끝나고 계속해서 이걸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사용해 보셔야 되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에다 얹고 그러면 또 그것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찰력을 내가 발휘하는데, 혹은 통찰력을 향상시키는데, 내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공부하는데 어떤 그 속도를 붙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라 라는 거죠. 자, 이 사이트에 다 들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 한번 컴퓨터에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시고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제 웹페이지 올렸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기 창이 열려요. 한번 해보시죠. 자, 회원 가입 해보시고, 되신 분들은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린 분들은 거기다가 우리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 자신의 현재 지금 상황을 조금 하신 분들은 올려봐 주세요. 네, 제가 조금 약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또 해보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접속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 창에 딱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 우리 채팅창에다가 현재 상황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여기에가 이 밑에 창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를 치는 거죠. 나중에는 음성으로 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자, 미래학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네, 답을 찾아줍니다. 음, 아직은 이제 초보 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조금 테스트 해본 결과 네, 쓸만해요. 그러니까 보조적 도구로 쓰는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해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치면은 미래학은 어, 그리고 또 future studies 보통은 이제 futurology 막 이렇게 나오는데 future studies 이렇게 된 이제 future의 S는 빠졌지만 그래도 미래학에서 future studies라는 저희들 프로페셔널 퓨처리스트 쓰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딴 데 가면 futurology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거든요. 그래서 꽤 정보를 그런 대로 괜찮게 찾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래학은 미래 전망과 관련한 이론과 절차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미래학은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학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간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과학기술, 생명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물어볼 수가 또 있겠죠. 네, 미래학과 과학의 어, 연결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제가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답을 생성하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죠. 어,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한번 쳐볼까요? 어, 네, 올릴 수 있네요. 네, 이게 조금 제가 이게 그 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미래학과 과학의 연결점 무엇일까요? 했는데, 예, 답을 하죠. 미래학과 과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또 서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서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줌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쪽에 이제 아마 로드가 많이 걸려서 이게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완료한 분들이 있네요. 자, 완료한 분들은 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쳐보십시오. 질문 쳐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시기는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네, 자료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아, 상당히 꽤 괜찮은 답들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을 좀 깊게 들어가는 건 제가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도 여러 이제 평가들을 보면 약간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 초보적인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가 꽤 상당히 발전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잘 찾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한국의 초고령 사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게 이제 출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답을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초고령 사회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구가 출생 시점에서 고령 인구가 20% 이상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5%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의
비율은 지금까지 선행한 산업화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2040년 정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요거는 약간 조금 과거 자료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조금 더 초고령 사회 진입이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좀 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속도가 빠른 제가 이제 그 모바일 휴대폰에서 검색할 때 하고 지금 여기 제가 컴퓨터로 검색할 건 답이 다르네요. 제가 그때 검색할 것은 예, 그렇죠. 2026년으로 뜨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그때 지금 속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휴대폰에서 했을 때는 2026년을 떴고, 그게, 보건복, 이 건강보험연구소인가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지 정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속도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색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면 좀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해서 거기서 더 확률적으로 높은 자료를 좀 찾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차이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다음에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하면 얘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거고요. 맥락을 좀 이해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했을 때 훨씬 더 제가 해보니까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이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학습하는데 최신 자료들은 잘 안 뜬다. 네. 최신 자료는 대답을 반영을 못한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학습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제 그런 차이들,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것도 또 사실 어떤 투자 비용의 문제니까 좀 더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한 수준에서의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검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통찰력 관련해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공부할 때 어떤 중요한 어떤 키워드나 단어나 뭐 이론들을 이제 그 학습할 때 기초 부분들을 학습할 때 혹은 중요한 단어에 좀 더 심층적으로 계속 검색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을 이해하면서 미국에 대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어 그 코드도 짜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또 음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해 봤는데요. 예. GDP가 GDP가 연간 3%씩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어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 뭐 이러면 네. 이렇게 코드도 이 친구가 네, 알려줍니다. 네. 자, 이렇게 코드를 짜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더 추가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통계라든지 혹은 예측 확률 뭐 이런 것을 할 때 어,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수식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저 연구원이 돌려봤는데 작동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 할 때 여러분들이 예측과 관련된 어떤 나중에 통찰력과 관련된 내가 뭔가를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다든지 뭐 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기초를 가져와서 조금 더
이 부분들 세분화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또 해 볼까요? 제가 안 해 봤는데요. 음 초기 값은 10 이고 그리고 초기 값은 10 이고 음 그다음에 변수는 x와 y를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곱하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수식은 이게 예. 그렇죠. 이 수학적 계산을 뭐 이게 사실은 아직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냥 막 쳐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측할 때 계산을 할 때에도 이렇게 주면 얘가 코드화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피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래서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얘가 결과를 낼 수 이제 실제로 돌아가죠. 그리고 결과값도 추출을 하네요. 예, 예를 들면 네. 자, 이게 인제 오픈 AI 지금 나온 지금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예를 들면은 번역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번역 영어로 번역 될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건 안 해 봤는데. 그러네요. 번역도 바로 하죠. 예. 거꾸로 영어도 중국어로 해 볼까요? 중국어 번역도 해 주네요. 음. 볼까요? 2020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이건 제가 안 해 봤는데요. 답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대답들을 이제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더 사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전에 우리가 GPT-3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이제 뭐 상황을 주고 글을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카피 문구를 복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이게 이제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곧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빙 검색 엔진에다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도구들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찰력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이번 강의 끝나시고 나름대로 이거는 뭐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써본 상황에서는 잘 쓰긴 하는데 이게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도구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들을 잘 기억하고 감안하고 내가 그 단점을 감안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꽤 괜찮은, 제가 해본 결과 좀 꽤 괜찮은 보조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도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자주 사용해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좀 자주 사용해 공부하시는데도 자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네, 요 정도로 이제 요 부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통찰력 훈련 이제 고급 기술 단계를 좀 했는데요. 조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꽤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 관찰과 관련해서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꽤 많은 이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뭐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의 기술로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약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하시고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 헤비하다 혹은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복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의 기술 지난번 강의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예를 좀 더 많이 들고 또 가능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예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미래학을 공부하러 가서 어, 그 수업 시간에 첫 학기 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첫 학기 때 이제 대학원 이제 기본적으로 세 과목을 이제 유학생들은 기본으로 들어야 돼요. 이제 세 과목 중에 제가 시스템 사고라는 걸 처음 이제 첫 번 학기에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이 시스템 사고는 이제 다음번 이제 오늘 강의 말고요. 예, 아마 다음번 혹은 다다음번 강의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강의안을 쭉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비판적 사고로 크리티컬 싱킹을 할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리티컬 싱킹은 이제 다음번 강의에 이제 배울 이 크리티컬 싱킹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네, 특히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 관찰과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 제가 여러 카테고리를 가지고 분류하고 또 뭐 하는 기술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 크리티컬 싱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가짜 뉴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뉴스, 또 불완전한 뉴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굉장히 강력한 사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신문을 읽는데 크리티컬 싱킹을 하지 않고 신문을 읽으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크리티컬 싱킹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기초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싱킹 스킬만 잘 장착을 해도 이 사회 혼란을 상당히 이 불필요한 싸움들을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이 크리티컬 싱킹을 하지 않고 상대방과 논쟁하는 거는 인신공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쉽게 해서 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토론가들 있잖아요. 이 토론가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기술이 이 크리티컬 싱킹이다. 생각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예, 꿰뚫어 보는 말의 문맥을 꿰뚫어 보고 글의 문맥을 꿰뚫어 보고 글의 오류를 다 잡아내고 논리의 전개의 어떤 그 허점들을 찾아내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거기에 뭔가 함정을 파 가지고 상대를 옭아매는 뭐 이런 혹은 상대를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는 불순한 목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기술이 이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그걸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읽어도 혹은 뉴스를 읽어도 이 사고 기술은 한번 장착을 하면 이게 거의 이 시스템 뭐랄까요? 나의 어떤 그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뇌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 이게 그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크리스인데 이제 시스템 사고는 그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그다음 번 강의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사고를 배우고 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시스템 사고를 한 학기를 배우고 나서 왜 충격을 먹었냐면 그 시스템 사고 자체 그 기술도 제가 충격을 먹었지만 두 번째로는 그것을 딱 한 학기 딱 배우고 나니까 제 사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제가 사고의 기술을 배우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희한하다고 느꼈던 혹은 제가 굉장히 그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사고 기술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머리에 장착하는 순간 거의 본능처럼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면 사고가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뇌가 알아서 작동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막 그 뇌가 뭐랄까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 인제 에러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원래 있던 것처럼 본능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것도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이건 부수적인데 미국은 아니 이거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미국은. 이것도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또 하나 충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르치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보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시스템 사고를 못 해요. 이 말은 시스템 사고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운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 기술을 크리티컬 싱킹도 하면 알아요. 뭔지. 시스템 사고도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크리티컬 싱킹은 뭐다. 뭐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스템 사고는 뭐다.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크리티컬 싱킹에 대해서 개념을 암기한 거지 그것을 내 사고 기술로 장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웠어도 못 써먹는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뇌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고 기술을 제가 접하면서 뭐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수없이 합니다. 네. 그래서 쪼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고가 완전히 다르고 뇌를 다르게 훈련시켰기 때문에요. 뇌는 훈련한 대로 보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뇌를 통찰력은 다른 말로 보면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통찰력이 통찰력을 잘 발휘하는 수 있는 뇌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를 통찰력이 잘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면 통찰력은 자연적으로 결과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 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정보는 어떻게 나눠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 사용한 정보들을 가져온 정보들은 이제 팩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축적하고 확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는 데 필요한 이 사고의 기술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도구로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뇌를 훈련시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거꾸로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장착되면 이제부터는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여러분 자전거 안 타신 지 오래됐죠. 요새는 지금 자전거 안 타니까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과거 어렸을 때는 다 자전거를 탔잖아요.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수단이잖아요. 예. 그 자전거를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인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늘 차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막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내가 공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안 탄 지가 10 수년, 20-30 년이 됐어도 어떻게 돼요? 자전거를 곧바로 탈 수 있죠. 왜? 몸이 그것을 익혀 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통찰력 훈련도 그렇게 훈련을 하면 결국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고급 기술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높아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건데 사실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배우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경영의 통찰력을 발휘하든지 투자 시장에서 통찰력을 발휘하든지 간에 강력한 통찰력이 발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현식 소장의 저의 어떤 그 미래 시나리오, 미래 통찰력들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많이 이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 나도 저런 생각을 할 수 했으면 좋겠다.' 최현식 소장은 최현식 박사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막 인제 저런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라고 많이 인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인제 머리 막 쥐가 난다." 막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 피드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인제 이 고급 훈련부터는 음 쪼끔 제가 인제 강의 분량을 많이 늘리는 데 포커스 두지 않고요. 강의 분량이 을 좀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부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지난번 강의의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첫 번째 어떤 기술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기초 기술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투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치와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치와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치와 법칙이 발견될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속하진 않지만 왜냐면 구조와 시스템은 이치와 법칙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됐을 때에 그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구조와 시스템 만들어지는 게 구조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구조와 시스템도 상황이 아주 느리게 변하는 거라면 어 대부분의 상황은 그래요. 우리가 뭐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조와 시스템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주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주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역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돈의 이치를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 시스템 맵을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 놓는다. 이치, 법칙, 시스템.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또 하나가 "시스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패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변하는 것은 사이클은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 네. 사이클은 이제 비헤이비어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때 말씀드렸고 잘 이해 인제 이 '이런 걸 배웠던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난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기술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의 기술, 이 원칙들을 가지고 투자에 적용했고 제가 2023 년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패턴을 내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조금 더 높은 고급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기술이죠. 자,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치라는 분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이제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예측을 할 때 주의할 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아하죠. 왜냐면 우리는 미래는 굉장히 변한다고, 빠르게 변한다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미래학자,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우리 같은 전문 미래학자들은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는 아무리 많은 것도 변한대도 이 많은 것도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는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80에서 90%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미래가 뭐 수백 년이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생애에 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생애를 여러분이 이제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혹은 120세 사는데 우리 생애에 혹은 남은 시대가 있겠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내 남은 인생을 라는 그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변하지 않아요. 예.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1인 1가구 1가구 1로봇 시대가 되는 뭐 미래가 오고 막 이런다고 해도 혹은 내가 나의 어떤 줄기세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체 장기를 배양해 가지고 내가 간경화 걸리고 암이 걸려서 간을 떼내면 그것을 내 간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미래가 현실이 됐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떠서 집안에서 생활하고 직장에 가는 길 또 뭐 어디 가는 길 뭐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런 기술이 나와도 과거, 현재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크게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한 1-20%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건 왜 얘기를 하냐면 통찰력을 발휘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찰력을 발휘할 때 기본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면 변하지 않는 영역과 변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를 다시 크게 재분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축적을 해야 된다. 축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인제 생각의 기술로 쓸 때는 미래에 대한 통찰을 하고 뭐 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거기서부터 또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냐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사고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제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죠.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고 기술을 쓰더라도 아무리 사고 기술이 뛰어나도 재료를 잘못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재료를 잘못 넣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차의 성능이 뛰어난 차를 사도 여러분들이 아주 뭐 10억 짜리 슈퍼카를 사도 엔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차를 사도 퍼포먼스가 강력한 차를 사도 여러분들이 연료통에다가 휘발유를 넣지 않고 디젤을 넣으면 차 끝장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고 기술을 아무리 잘 넣어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올바른 재료를 올바른 곳에다 계속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올바른 분류 체계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올바른 분류 체계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흔들리면 아무리 사고의 기술이 뛰어나도 원료가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가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이 다 망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효과가 그런 이제 부작용,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을 할 때에도 뭐 미래를 통찰하든 혹은 상대방을 어떤 통찰하든 혹은 시장의 변화를 통찰하든 혹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통찰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80~90%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1~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변화 물리적인 요소들은 너무 많이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예. 변화를 시키는 쪽에 생각의 사고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있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그냥 채워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이 바로 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치가 미래 예측을 할 때 주의할 점, 미래를 통찰할 때 주의할 점, 세상을 통찰할 때 주의할 점, 시장을 통찰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80~90% 이상 된다. 오히려 변하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 기준 꼭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난번 강의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어 이 통찰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정보를 잘 추출하고 잘 분류하는 거. 예. 잘 나누는 거.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기술이다 그랬어요. 통찰력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분류를 통찰력의 기술로 봐야만이 여러분이 통찰력에 대한 눈이 뜨여요. 예, 통찰력에 눈이 뜨이고 통찰력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정보는 재료와 같이 계속 재료를 어떻게 돼요? 다듬고 좋은 걸 찾고, 그러니까 인류 요리사들을 보면 TV에 요새는 이제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셰프들이 보면 혹은 뭐 맛집 혹은 잘 되는 음식점 뭐 굉장히 유명한 곳 사람들 줄 서서 먹는 곳 이런 데 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재료에 대해 목숨을 걸어요. 재료의 신선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확한 재료, 그다음에 그 재료에 대한 분석, 그 재료를 이렇게 가공하고 보존하고 뭐 하는 방법, 여기에다가 온 힘을 들여요. 예, 요리에 뭐 우리가 보면 막 TV에 나와서 막 뭐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막 이제 막 폼 내는 거 있잖아요. 후추를 막 이렇게 갈고 막 소금을 위에서 쫙 뿌리고,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진짜는 이 재료에서 갈린다. 예. 아무리 좋은 능력을 요리 기술에, 아무리 칼질을 잘하는 어떤 요리사, 아무리 불맛을 내는 기술이 좋은 요리사라 할지라도 재료 자체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그 재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통찰력은 이 정보, 이 재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재료만 잘 엄선해도 통찰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이 재료에 소음이 들어오고 노이즈가 들어오고 가짜 뉴스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재료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보고서, 아무리 이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뭐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다 소용없어요. 재료가 틀렸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것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는 그게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아무리 비싼 종이로 그걸 프린터하고 찬란한 어떤 그래프, 그림, 그리고 수식, 뭐 그리고 어떤 그 형형색색의 색깔을 넣어서 막 눈에 확 띄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재료가 틀렸기 때문에. 통찰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찰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를 끊임없이 잘 수집하고 계속해서 분류하는 것들의 어떤 그 역량들을 길러야 돼. 어떻게 분류할 건가? 무엇을 분류할 건가? 어느 단계에서는 무엇을 분류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걸 수집해서 관찰 때도 했지만 정보를 처리한 단계마다 정보를 다시 처리를 해요. 다시 분류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관찰 단계에서, 자, 다시요. 예. 관찰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 그쵸. 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을 관찰 수집한 단계에서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는 걸 좀 쭉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생각의 단계로 들어와서 이 사실을 이제 정리 축적하는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요 레벨에서 정보를 다시 또 분류하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첫 번째가 이렇게 인제 "분류한다." 라고 인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그 정보가 마치 컨테이너 벨 컨베이어 벨트를 쭉 갈 때마다 단계 공정마다
다시 그것을 조합하고 다시 분류하고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사고 예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그런 사고 예술을 쓰냐면 이 생각의 단계에서도 정보를 이렇게 쭉 분리하는 이유는 다르게 또 다른 분류를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분류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고 기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기술을 사용하죠. 이 관찰 단계에서는 관찰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의 기술과 관련해서 정보 분류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기는 신선한 재료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신선한 재료를 가져왔으면 여기서는 신선한 재료를 찾고 가져와서 신선한 재료를 잘 다듬어서 딱 재료별로 놓는 거죠. 재료별로. 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요리를 하러 들어올 때 다시 내가 요리하는데 필요한 편리하게 다시 재료들을 또 단계마다 재분류해요. 야채는 야채대로, 뭐 끓이는 대로, 그다음에 먼저 익는 건 먼저 익는 대로 또다시 분류를 하잖아요. 이때는 재료를 가지고 올 때 분류가 다르단 말이죠. 예. 예.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각 단계를 계속 넘어갈 때마다 통찰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를 다시 분류를 계속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다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생각의 단계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생각의 기술, 정보를 개념을 확장하거나 혹은 뭐 그다음에 연결하거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의 기술들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때마다 거기에 맞는 생각의 기술을 그 단계에 맞는 생각의 기술을 쓰는데 그 생각의 기술이 로 잘 생각의 기술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생각의 기술이 잘 작동되도록 정보를 거기에 맞춰서 분류를 다시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넘어간다.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통찰력의 기술에서는 이 정보를 끊임없이 분류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통찰력의 기술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건 분류만 하면 되잖아요. 예. 사실 기술 자체가 녹아내지 하는 일 자체가 녹아내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분류 기준은 저 같은 전문가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럼 그 분류 기준만 여러분 아셔서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가르쳐 그 단계마다 분류 기준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변하는 것과 이 단계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분류해 보세요. 다시. 이걸로 분류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거기다가 넣기 정보를 분류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넣는 작업이 사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단순 노동인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거죠. 그렇지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통찰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사고를 하기 위해서 어 분류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물리적인 측면 다시 이제 들어가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치, 법칙,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 혹은 비헤이비어 중에서 어떤 패턴 그렇죠? 변하는 것은 이걸 제외하고 남는 것, 그다음에 사이클 이렇게 분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그게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구분해 드린 거고 이번 강의에서 좀 더 나와서 자, 물리적인 측면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은 80-90%가 물리적인 거다. 물리적인 것은 80-90%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1-20%만 변한 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지금 일단 그 양에 대한 물리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양에 대한 기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거든요. 세상이 변한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엄청나게. 예.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중에 5차 산업혁명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뭐 그다음에 6 차도 있겠죠. 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은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 stuff들 예. 물리적인 인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스터프들 있죠. 예. 그것의 안으로 스며드는 기술이에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스며드는 기술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엔진 룸을 열어보면
엔진이 뭐 디젤이나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이 모터로 바뀌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닫고 그냥 자동차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동차가 페이스 오프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안에 시트 디자인이 바뀌었죠. 뭐 안에 모양 자동차의 모양의 디자인이 바뀌었죠. 뭐 그렇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냥 똑같아요. 의자가 있고 물론 나중에 이제 핸들도 없어지겠지만 그렇지만 핸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시보드가 있고 뭐 의자도 4개 있고 똑같단 말이죠. 바퀴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디자인의 변화지 디자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측할 때. 그냥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게 되면 뭐 사실 어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많은 게 다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디자인적 변화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스며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들이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의 기술들은 이 스며드는 기술이라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은 실제로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이 되면 자꾸 뭔가를 통찰할 때 변화를 생각할 때 뭐 다 바꾸려고 그래요. 물리적인 것들까지도 다 모습을 다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저는 빅 체인지 크게 변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자, 그거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왜 제가 물리적인 것을 다뤘느냐면 물리적인 것은 80-90%가 변하지 않고 겨우 변하는 것은 1-20% 밖에 안 된다라고 한 이유는 물리적인 것은 그러지만 다른 것은 정반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존 나이스비치가 한 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뭐 이게 잘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물리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크게 변한다, 많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인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죠. 물리적인 것 그리고 X축에서는 물리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를 놓을 수가 있고 Y축에서는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한다. 뭐 혹은 1-20% 변화, 뭐 80-90% 변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그랬을 때 물리적인 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은 1-20% 변하지 않는 것은 80-90% 그러나 관계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1-20% 변하는 게 80-90% 라는 거죠. 자, 이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찰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별해 내는 부분에서 발휘가 큰 틀에서 되는데 특히 통찰력은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은 변하는 것을 구별해 내기 위한 거고 그 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부려내는 거거든요, 통찰할 때.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변하는 것을 먼저 꿰뚫어 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꿰뚫어 보고 '그것의 나머지가 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통찰력이 이제 그 이걸 발휘하는 영역들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때에 물리적인 측면은 변하는 영역이 10% 밖 1-20%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유념해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관계 측면을 볼 때는 변하는 것이 80-90%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1-20%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통찰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혹은 사람들은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관계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변화를 자기가 생각을 막 가미를 해요. 이건 이렇게도 변할 거 저렇게도 변할 거 막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거꾸로 관계적인 측면은 굉장히 소홀히 해요, 관계적 변화를. 그래서 뭐 사실
뭐 관계 변화는 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이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의 변화에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영역인데 이것을 굉장히 과소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찰력이 나올 수가 없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탐색할 것인가, 혹은 어디에서 이제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변화를 추정해 봐야 되거든요. 그 추정이 시뮬레이션인데 어디에다가 이 추정, 시뮬레이션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분류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이 통찰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셋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들, 마인드셋.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고급 기술에서 그다음 중요한 거는 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구별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번에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80~90%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변하는 것은 1~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변하는 것이 80~90%고 변하지 않는 것이 1~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매트릭스를 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인데요. 이 물리적인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결혼 전과 후가 바로 그거예요. 자, 결혼을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혼식 이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눈을 딱 그다음 날 딱 결혼식 이후에 이제 신혼여행 가서 그다음 날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딱 그다음 날 눈을 딱 뜨면 결혼 전에는 내가 자는 침대에 나 혼자 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죠? 예. 둘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남자가 있고 내 옆에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둘이 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집에 왔는데 내 집 그대로. 예. TV도 바꾸지 않고 뭐 책상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심플해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결혼하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로 생각하는데 별로 안 변해서 그냥 똑같아요. 눈 떠 보니까 똑같은 거죠. 눈 떠 보니까 똑같아요. 직장을 갔어요. 직장도 변하지 내가 결혼했다고 갑자기 뭐 직장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다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물리적인 것은 그대로 있어요. 겨우 변한 것은 아침에 새로 눈을 떴을 때 내 옆자리에 여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내 옆자리에 남편이 있다라는 거. 예.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자, 그렇게 보면 '결혼했는데 아이씨 결혼해도 뭐 큰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 변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죠. 뭐예요? 그 엄청난 변화는 관계에서부터 일어나요. 이 관계는 어떤 거냐? 자, 물리적인 요소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99개는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하나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영향을 미쳐요, 기존의 것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라져요. 일어나서 내가 하는 행동부터 달라져야 돼요. 왜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물론 이제 신혼 때만 그러겠지만 예 가서 뽀뽀를 또 하고 싶고 막 지그시 눈여겨 보기도 하고 또 막 어떻게 든 신혼 때는 뭐 내가 뭐 막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막 이제 요리를 하게 왜냐면 나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리도. 예. 대충 먹고 가는데 또 막 일어나서 막 요리도 막 해 주고 혹은 남자는 일어나서 커피도 좀 내려 주고 막 모닝 커피 뭐 그다음에 뭐 그쵸. 내가 뭐 토스트 막 해 가지고 주고 뭐 벌써 달라지잖아요. 예. 화장실 가는 것도 달라져요. 나 혼자 살 때는 화장실 갈 때는 뭐 내 맘대로 막 하고 막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 치카래요. 예. 칫솔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할 때 어때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예.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니 뭐 치약을 짜 이제 이게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어 그다음에 내가 회사 출근할 때 그다음에 출근하고 돌아와서 이거 하루가 모두 다 지금 바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친구하고 뭐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소주 한 잔을 하거나 뭐 술자리를 할 때도 또 내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친척들이 또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돈을 쓸 때도 이제 달라져요. 일을 선택할 때도 달라져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예.
내가 막 직장에서 안 입고 들어고 치사하면 내가 때려치고 내가 뭐 그냥 다른 일 하지 이렇게 편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못 해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 또다시 물리적인 게 쪼끔 하나 더 변화됐죠. 이거는 그런데 엄청나게 변화돼요. 이거는 둘이 사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내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휴일에 사용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막 내가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도 바꿔야 되고 어유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게 바로 관계의 변화예요. 즉 통찰력은 어디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많이 변화되고 관계 측면은 뭐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의 원리예요. 이게 변화가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죠.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또 이런 존 나이스비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즉, 지금 제가 이제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변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고급 기술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10%밖에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관계적 변화다. 그래서 관계를 통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통찰의 포커스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관계의 변화는 어디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수 10%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변화의 요소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변화되는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변화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는 대부분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에요. 우리는 변화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변화를 자꾸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는가? 미래에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 예. 뭐 새로운 걸 뭘 할까? 별로 새로운 거 뭐 하는 거 없어요. 예. 역시 이것도 대부분 다 지금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미래의 산업 혹은 뭐 이런 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네.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때 혹은 경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는가는 그대로 있다. 무엇을 하는가가 뭐예요?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예. 일하고 이런 거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미래에도 미래에는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 미래에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게 틀린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변화를 시키면 재미는 있지만 틀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미래에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지 않는 사회가 온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예. 본능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 일보다 노는 게 더 본능적이지만 그래도 일도 본능이에요. 왜? 일이 왜 본능이냐면 일이라는 것은 노는 것은 즐거움과 관련되지만 일은 내 삶의 개선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일을 우리가 돈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일의 업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일의 이치가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린 거죠. 뭐 그것도 이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의 이치는 나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일의 이치. 노는 것은 물론 그것도 삶의 개선이지만 나의 어떤 만족,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일은 나의 삶을 개선하는 게 일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벌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이치를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면 나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일은 나의 삶을 개선을 시키는 게 일의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일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의 이치를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일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 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분리해서 봐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분리하지 못하면 시나리오가 다 틀려지는 거죠. 통찰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은 계속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는 그대로 가는 거죠. 단 뭐가 바뀌어요? 어떻게 일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일하느냐, 어디서 일하느냐, 뭐 이런 거. 즉 변화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서 억지로 변화시키면 이것은 그냥 상상이고 공상이지 이거는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계속 찾아서 거기에다가 자꾸 내가 변화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변화를 내가 예언할 수는 없으니까 변화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변화를 내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은 하는데 도구가 사고 기술이고 그 시뮬레이션은 하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되고 확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질서 있게 변화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내가 생각을 잘하면 희한하게도 미래를 먼저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즉 미래를 맞추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 볼 것인가 라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이 변화를 시켜보는 대상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그 변화를 잘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사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 변화를 시켜보는 대상 영역 자체가 완전히 틀려졌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켜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변화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미래에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미래에도 사람은 일을 하고 미래에도 사람은 일을 하고 미래의 사람은 밥을 먹을 것이고 미래에도 사람은 운동을 할 것이고 미래에도 사람은 뭐 시간이 지나지만 생명 수명이 아무리 연장돼도 죽을 것이고 미래에도 사람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하는가 바뀐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다 가게 되면 이제는 이게 인제 이게 이 영역을 잘못 잡는 거하고 카테고리를 잘못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 잡는 걸 가지고 지금에 있는 정보를 한 번씩 다 그 사고력을 돌리면 이게 잘못된 통찰에 나온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서 2300 년이 되면.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출산율이라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2300 년까지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새 분위기가 점점점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거나 적게 하거나 뭐 적게 낳거나 혹은 결혼 안 하거나 이런 어떤 그 요새 유행적으로 나타나는 혹은 트렌드적으로 좀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그 겉모습의 이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 이 인제 아이를 낳는 것 그죠? 생식작용 인간이 하는 요것과 연결을 시켜 거기다 연결을 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점점 가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겠 이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 가져와서 출산율이라는 것을 잘 가져왔어도 무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 영역을 잘못 대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틀려 버린 거예요. 통찰력이. 이거는 통찰력이 완전히 틀려서 잘못된 통찰력이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 의사결정하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죠.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뭐가 달라져요? 어떻게 낳느냐, 어떤 방식으로 낳느냐, 얼마나 낳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를 안 낳다가 다시 낳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또 뭐 어떻게 낳느냐는 어떻게 돼요? 인공 수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나중에 미래에 가면 인공 자궁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낳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은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의 확장은 그런 측면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미래에는 인간이 뭐 애를 낳는 게 뭐 이러다 보면 뭐 이게 태화돼 가지고 애 낳는 기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안 없어져요, 그런 건. 그래서 변화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서 변화하는 것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는 변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고요. 자, 무엇을 하는가는 변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느냐는 변하는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다시 구별을 해준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 10에서 20%의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거죠. 예, 새로운 것들이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죠?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80-90%가 충돌하면서 변화가 발생해요. 투자 시장을 뭐 예를 들었는데 투자 시장에서 패턴이 변하지 않아도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외부 변수와 충돌 때문에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인 변화하는 요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1-20%가.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게 충돌하면서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 했죠.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변하는 10% 그리고 그것이 충돌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 충돌하면서 뭐예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들끼리의 두 가지예요. 변하지 이제 80-90%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연결 관계는 변화돼요. 그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그 요소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연결 관계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책상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책상이라는 것도 있고 TV라는 것도 있고 침대라는 것도 있고 의자라는 것도 있고 다 있다란 말이에요. 집이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라는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의 연결 관계가 지금하고 달라져요. 지금 2023년 CES에서 지금 한국의 기업이 삼성이라는 데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걸 뭐예요? 초연결이잖아요. 연결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연결할 때 연결의 매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경, 인공지능 뭐 이렇게 Io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데이터로 연결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달라지 연결이 달라지니까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책상은 책상이에요. 의자는 의자고, TV는 TV고, 침대는 침대고, 냉장고는 냉장고고,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죠. 물리적인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것들끼리도 상황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죠. 새로운 요소가 나오면 연결 관계가 변화돼요. 이해하셨죠? 거기에서 변화 요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연결 관계의 변화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변화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화돼요. 먹는 건 그대로고 입는 건 그대로고 노는 건 그대로고 일하는 건 그대로인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일하느냐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먹느냐가 바뀌는 거고 무엇을 먹느냐가 바뀌는 거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가 바뀌는 거고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가 바뀌는 거고 이 관계들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어떻게가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 충돌하면서도 그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연결 관계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통찰력은 이것을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거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변화되고 어떤 게 변하지 않는 것인지 관계 변화에서는 어떤 게 얼마큼 변화되고 어떤 게 적게 변화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놓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들은 생각의 기술로 변화시키면 안 돼요. 생각의 기술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하면. 예, 생각의 기술은 물론 뭐 정리의 기술도 있지만 이 모디파이의 기술이거든요. 예, 이걸 조작해 보는 기술이 생각의 기술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끌고 가서 그대로 놔야 돼. 미래의 공간에 놔둬야 되죠. 잘 정리해서 놓으면 돼요. 제 위치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디파이는 조작은 생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조작은 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모디파이 해야 돼요. 조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확률적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 기술을 사용하면서 제가 또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떠든지 간에 역시 어떻게 돼요? 이 분류 지금 계속 지금 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통찰력은 무엇을 하는가의 영역에다가 통찰력을 발휘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다가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소통이 있어요. 소통은 미래에도 100년 후에 200년, 300년에도 뭐 로봇이 오고 뭐 일가구 1로봇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이 뭐 인간처럼 되고 가상자아가 뭐 별의별 인간이 뭐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고 뭐 우주에 달나라에 가 살고 화성에 정착하고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소통 무엇을 하느냐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져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은 뭐예요? 소통을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자주 소통한다. 이건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요. 어떻게는 어떻게 돼요? 과거는 편지로 했다가, 이메일로 했다가, SNS로 했다가,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로봇을 통해서 하고, 막, 이렇게 달라지겠죠. 네. 가상 뭐 현실 세계를 하고 가상 세계를 하고 막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이 어떻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둬야 된다. 통찰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논리적 확률적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인간은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소통이 이제 단절된다. 소통이 단절되진 않아요. 단절은 인간 스스로가 소수의 사람이 시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통은 욕구예요. 절대로 소통을 단절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무엇을 한다는 또 이거죠. 골프를 보죠. 예. 골프도 운동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골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는가에다가 골프의 미래가 바뀐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골프는 골프예요. 만약에 골프의 무엇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미래에는 지금은 골프를 딱 쳐 가지고 홀에다 집어넣는데 땅 밑에 홀에 넣는데 나중에는 홀에다 넣지 않고 나무 위에다가 홀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새로운 스포츠가 만들어지는 거지 골프가 아니에요. 그 바꾸는 순간 무엇이라는 것을 바꾸는 순간 골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는 그냥 지금 채로 공을 쳐서 그게 긴 야드 뭐 3 타를 치든 4 타를 치든 5 타를 치든 중간에 뭐 해저드가 있든 뭐 상관없이 쳐서 홀컵에다 넣는 거예요. 그 홀컵은 땅에 있는 거고 홀컵의 크기도 작은 거죠. 예. 홀컵의 크기가 막 해저드만큼 크면 그건 골프가 또 아니죠. 예. 그걸 홀을 위에다 세워서 막 그물망 치면 그건 축구가 되는 거죠. 나무에 달면 농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미래에도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골프채 재질이 달라지고 골프공의 재질이 달라지고 뭐 이런 거죠. 혹은 골프장의 모양이 달라지고 이런 거. 즉 또 골프의 스윙이 달라지고 각도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거죠. 즉 변화는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도 투자는 계속해요. 투자 시장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투자도 계속하게 돼요. 오히려 투자 시장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 시장은 계속 있는 거고 투자해서 무엇은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주고 투자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거고 예. 무엇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죠. 예.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투자 상품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고 새로운 투자 시장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투자 시장이 나올 때 예를 들면은 가상 상품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시장이 나오고 암호화폐 시장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리고 상품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ETF 주식만 나오다가 ETF 나오다가 뭐 그다음에 ETF가 2배수 나오고 3배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가 큰 게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예. 이 투자 상품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도 바뀌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것은 이 변화는 이 어떻게라는 영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통찰력을 내가 구사할 때 이 분류가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통찰력을 구사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력은 변하지 않는 것을 추려내는 게 통찰력의 끝판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통찰력의 끝판왕. 끝이에요, 거기. 그러면 그리고 그걸 먼저 찾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 변하는 것은 그게 한계를 몰라요. 리미테이션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놓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물리적인 요소들은 80-90%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관계적 요소는 1-20%만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다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관계를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무엇이라는 영역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영역은 뭔가를 시나리오를 쓸 때 미래 자동차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측을 하고 통찰을 하고 뭐 경영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고 막 시나리오를 쓸 때 무엇이라는 부분은 변화를 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변하지 않는 영역을 해서 그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통찰력. 그리고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는 것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은 분류는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걸 찾고 나면 나머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변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은 이제부터 그 생각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느냐. 주어진 정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정보 클루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모디파이를 하느냐. 정보를 막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냐. 여기에 달려요. 논리적으로 그것도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뜻밖의 미래 막 뭐 이런 식으로. 예. 원칙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통찰력에 발휘되는 범위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통찰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나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섞이게 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좋은 걸 가져와도 좋은 재료를 가져와도 예 잘못 넣는 거죠. 아주 순도 높은 휘발유를 가져오고 순도 높은 디젤을 가져오고 막 이래도 디젤 연료를 만들어도 예 그거를 잘못 집어넣으면 차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것 같은 일이 참사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변화의 이치예요.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뭘 말씀드리냐면 변화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변화의 이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분류하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로 이치 법칙 그 자체, 그것에 강하게 지배받는 실체, 뭐 우주, 자연, 생명체 그 자체들이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먹는다, 생식한다, 돈을 번다,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그대로 있다고 가정한다. 그 자체가 미래 예측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통찰력의 끝판왕.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 통찰력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잘 찾는 게 통찰력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미래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제 분류해 냈죠. 변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되는 거고, 시스템에서는 주로 어떻게 돼? 패턴은 변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고 사이클은 변화된다. 그 사이클이 왜 변화가 되냐면 물리적인 요소들이 10% 20% 변한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물리적인 외부 요소의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과 충돌하면서 사이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그러니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의 변화들도 절대로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화 발생에도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통찰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이치와 법칙에 대입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이치와 법칙에 대입하면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화하는 영역을 좀 들어왔어요. 통찰력은. 이때는 기본 여기 이때도 이 변화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팩트들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조작을 할 때, 생각을 해볼 때도 역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놓은 팩트, 변화하는 영역과 관련된 어떤 그 정보, 자료, 지식, 팩트 뭐 이런 것 관련된 것을 가져다가 사고 기술을 써서 시뮬레이션, 모디파이를 하는데, 조작을 하는데 이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는 사고의 기술을 써요. 사고의 기술은 생각의 법칙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생각하는 법칙과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유인력 법칙이 있고 상대성 이론의 법칙이 있죠.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용할 때 뉴턴 법칙을 사용할 때 상황은 뉴턴 법칙을 사용하고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상대성 이론이 필요하는 상황이 되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도구를 가져와서 써야 문제가 풀리죠. 똑같은 거예요. 사고 기술들도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예. 크리티컬 사고의 비판적 사고의 특성이 있고 시스템 사고의 특성이 있고 추론적 사고의 특성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복잡계적 사고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그 환경에 맞춰서 그 도구를 써야 돼요. 자, 그렇게 도구를 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가지고 쓸 때에도 가장 늘 근본적으로 밑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치와 법칙이에요. 이치와 법칙을 대입해서 사고의 기술, 즉 사고의 기술 쓰더라도 사고의 기술 자체가 어떤 그 정보를 조작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치와 법칙을 유지한 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조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리얼월드, 실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상은 이런 거예요. 상상은 자동차가 날 수 있다. 이건 상상에 들어가요. 하늘 나는 자동차. 그러면 비행기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중력의 이치, 그다음에 비행기가 뜨는 그런 어떤 이치들, 공기압의 이치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법칙이라든지. 자, 이러면 자동차가 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팩트에서 기반하고 이치와 법칙을 따라 상상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걸 다 배우지 못할 때 그냥 이것저것 가지고 막 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낳아보면 애가 막 그림을 그릴 때 막 어렸을 때 막 천재적인 어떤 뭐 이 아이디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어느 날 TV에서 공룡을 봤어요. 공룡. 예. 그래가지고 막 공룡에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예.
고질라를 본 거죠. 예. 뭐 실제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공룡도 없었지만 상상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고질라를 딱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토마스 기차를 봤어요. 토마스 기차를. 그리고는 이 아이가 막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토마스 기차가 막 하늘을 날아요. 은하철도 999처럼 막 철도도 없는데 막 날아요. 막 그러면서 그 기차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 그 익룡의 막 날개가 쫙 나와요. 그리고는 토마스 기차 앞에서 막 불이 막 나와요. 이건 공상이에요. 이건 이치와 법칙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그냥 공상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런 건 안 나와요. 이게 공상이라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이치와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리얼월드에서는 그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공상을 한다, 막 소설가가 된다, 막 이게 막 공상 SF 애니메이션을 막 작가가 된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리얼월드를 통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시뮬레이션, 상상력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치와 법칙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 이치와 법칙을 벗어나면 아무리 그게 그럴싸한 내용이라도 그건 스토리, 이야기예요. SF 소설인 거죠. 물론 SF 소설이 현실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그냥 공상의 세계로 날아가서 이거는 의미 있는 예측이 안 돼요. 의미 있는 통찰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통찰력인 거죠. 흥미로운 통찰력이지 의미 있는, 즉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돈을 좌우하는 성과를 좌우하는 그런 통찰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 영역에 대해서도 영역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도 발휘할 때에도 변화를 주도하는 사건 거기에서 힘을 찾고 그걸 이치와 법칙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사고 기술을 써서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확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의 기본적인 변화를 통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원칙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래서 변화를 통찰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실제로 변화하는 방식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식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류가 수천 년 역사 중에서 계속 변화가 끊임없이 왔는데 그 변화를 연구해서 그 틀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거기서 원칙을 찾아내는 거죠. 왜? 변화에도 기본 원칙이 있지. 변화가 무작위로 되지 않아요. 공상적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찾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게 혼돈처럼 보이고 무작위처럼 보이고 랜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랜덤이 아니에요. 혼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못 미쳐서 우리 예측의 한계가 있어 사고의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을 원리를 이치를 법칙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변화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통찰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통찰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변화는 인간의 관찰, 지식, 통찰의 한계 때문이에요. 즉 무작위 혼돈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변화가 무작위나 혼돈에 속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여러분이 찾을 때는 이런 기본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는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시킬 때 미래를 변화시킬 때 이런 원칙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또다시 여기서 1시간 이상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중요한 이제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고급 기술의 또 다른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통찰력을 발휘할 때 요 정도에서 오늘 강의는 조금 끝맺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변화의 기본 원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추동력을 찾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변화의 생각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두 번째 사실 정리 축적하는 것에서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는 그래서 크리티컬 싱킹을 또 배워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고 개선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어떤 순서들로 계속해서 강의들이 만들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음번 강의에 좀 돼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변화에 또 기본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은 분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화를 생각할 때에 어떤 원리에 따라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그 인트로덕션
정도에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강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잘 들어보고 여러분 또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를 잘 숙지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 때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히시면 굉장히 강력하고 여러분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거니까 힘들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쭉 해서 여러분 통찰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